네, 안녕하세요. 크립토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1억 5천만 원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코인베이스 해킹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이 시장의 전망과 동향 그리고 분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 김동환입니다. 언디파인드 랩스 조동현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세 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 강세 어디까지 갈까입니다. 잠잠하던 이더리움의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40% 이상 급등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뛰어넘었죠. 최근 급등은 이유 있는 상승이다라고 말이 나오던데 그런데 의아한 게 이달 들여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입출이 오히려 지난달보다는 줄었다고 합니다. 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뭐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원래 비트코인 ETF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이더리움 ETF에 엄청 기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도 더 많이 오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더리움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네. 이 압출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더 훨씬 큰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거의 미미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나오다 보니까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상승과 함께 이더리움 가격이 한 주 기준으로 한 4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이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억눌린 가격 상태였다는 것. 네. 40%가 오르긴 했지만 그 오른 가격이 연초 대비로 계산을 해보면 아직도 20%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만큼 가격이 많이 눌렸었다. 그래서 적당한 어떤 이 계기를 삼아서 가격이 올랐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성공리에 완성이 됐다.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네. 이더리움이 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훨씬 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내용의 업그레이드예요. 수수료를 낮춰주고 속도는 좀 늘려주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같은 기능을 더 대량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이번에 됐고요. 물론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 완성일에 가격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것이 상승의 주요 재료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입과 그리고 기관들의 매집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에선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그러면 기관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ETF는 매력을 덜 느끼는 건가요, 조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ETF에는 이제 많은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좀 매수하려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1조 원 상당의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매입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을 많이 키웠는데, 반면에 이더리움 ETF는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트코인 ETF 대비 굉장히 저조한 좀 성적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이 성질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갖고만 있어도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코인이다. 한마디로 디지털 금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내러티브가 있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은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요. 오히려 이더리움은 디파이 같은 탈중앙화 금융에서 기축통화로서 이제 사용되는 사실 하나의 이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ETF에 넣어놓기만 하는, 그래서 가치가 우상향하는 그림을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많은 이제 코인 투자자들께서 이제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이제 탈중앙화 금융에서 이제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빌려가서 어떻게 보면 고금리 수익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ETF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전략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자체는 계속적으로 디플레이션 돼야지만 가격 상승을 동반할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4개월 동안 이어졌던 이제 하락장에서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되는 자산을 굳이 투자해야 되냐라고 하는
하나의 좀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좀 구조가 바뀌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디플레이션이 되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다시 기대감을 좀 올리는 역할을 했지만 아직도 본질적으로 이더리움은 사용해야지 더 의미가 있는 자산인데 사용을 못하는 ETF에만 담아놓으면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테이킹이 지원돼야지만 조금 더 수급적으로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물 ETF에서는 좀 자금이 유출됐다는 것도 있는데 스테이킹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스테이킹 가능한 이더리움 수를 좀 대폭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현물 ETF가 아직도 이 스테이킹 수익을 더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특별한 좀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 SEC에서 승인을 해줄 때 네. 그 안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그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는 이더리움을 보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관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이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 가능한데 이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일단 SEC에서는 당시에는 이거는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산운용사들은 일단 상품 내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럼 없이 갑시다 해서 이제 일단 낸 거거든요. 지금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물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산 상승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스테이킹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일종의 약간 은행 이자 같은 느낌을 줘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네. 그래서 이 이자를 받는 듯한 효과도 누릴 수가 있어서 일석이조인데 ETF를 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ETF 이 스테이킹 못 하니까 네. 이자 효과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현물을 사지 왜 ETF를 사?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매력을 가지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이 급하게 네. 이거 허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은행 이자 같은 경우는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 갑자기 삭제되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넣기만 하고 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일종의 그러니까 노드라고 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제 확인해 주는 어떤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맡겨놓은 예치금의 일부를 이렇게 삭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ETF인데 그냥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ETF가 이자를 낳는다고? 그럼 좋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게 원금 손실이 된대요. 오히려. 예. 그러면은 상당히 좀 이게 설명하기가 일단 어렵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 이 삭제가 슬래싱이라고 우리가 보통 네. 부르는데요. 어느 경우에 슬래싱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슬래싱 문제 때문에 네. 사실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을 추가하는 문제는 조금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해볼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는 한데 두 분께 좀 동시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해 말까지 이더리움이 얼마까지 좀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조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이더리움 이제 가격을 전망하는 이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4,000불,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1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이제 상승장은 기간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 자체는 기업이나 이제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가 좀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ETF 수급은 좀 떨어지는데 가격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한 45% 정도 올랐으니까요. 그럼 이거 누가 사주냐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이제 그 코인은 원래 그 거래를 했던 분들이 이제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상승하고 그럼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00불에서 한 3,500불 정도가
이더리움이 이제 올해까지 좀 갈 수 있는 하나의 구간이지 않을까 저는 크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 이렇게 조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네. 계속 이렇게 보시던데 좀 아, 네.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저희 뭐 예. 여기서 볼 게 없으니까 누구 말하는 사람 얼굴 예. 보는 거고. 동의하십니까? 이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저 가격대가 네. 어떤 생각을 거쳐서 나온 가격대인지가 너무 공감이 돼요. 아, 그러니까 사실 이더리움은 가격 네. 전망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 1, 2년 동안 너무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가격 전망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전 데이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아, 그리고 뭐가 남아 있냐면 전고점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전고점이 이제 4,500불인데요. 음, 제 생각에는 올해 이더리움이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칠 경우에 네. 가령 지금 이제 RWA라고 해서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더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방법도 이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자주 얘기했었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가 되고 상당히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늘어나게 되면 알트코인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 정도는 정고점 가져야 되지 않아? 라는 그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때까지는 괜찮다라는 어떤 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예정대로 잘 통과가 된다라는 가정하에는 올해는 4,500불 정도를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만큼 앞으로 동향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이더리움 계열 알트코인들 중에서 유망하게 보시는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조 대표님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더리움 이제 상승을 했을 때 네. 어떤 다른 코인들이 좀 올라갈까를 좀 많이 좀 학습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좀 뽑아 보니까 좀 네. 의미 있었던 데이터는 뭐였냐면 2024년도 12월부터 25년도 이제 1월 달까지가 이제 전고점이었거든요. 모든 이제 코인들이 이제 전고점을 찍고 다시 4개월 동안 내려왔었는데 그때 이제 디파이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네.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면은 랜딩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처럼 대출을 해주는 이제 프로젝트들의 이제 활성도가 높아져요. 즉 이더리움이 계속 오르니까 이더리움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는 수요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랜딩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은행처럼 대출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이용될 뿐만 아니라 돈도 잘 버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또 돈을 벌다 보니 그 코인을 소각해서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생기니까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랜딩 섹터를 먼저 좀 봐야 됩니다. 랜딩 섹터에는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라고 네. 하면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사실 스몰캡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로 이제 큰 어떤 수익을 내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오일러라고 하는 이제 코인이 굉장히 저는 괜찮아 좀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플루이드라고 해서 이제 좀 대출해주는 신생 좀 그런 어떤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고, 또 이더리움이 이제 스테이킹을 좀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ETF 스테이킹 지원되게 되면, 혹시나 지원되게 되면 네. 이제 큰 이제 모멘텀을 받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스테이킹과 같이 엮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리스테이킹 산업이 좀 있습니다. 이 리스테이킹 산업은 뭐냐면 이더리움을 이제 스테이킹하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레이어들한테 이더리움의 좀 보안성을 대여해주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자신들의 이제 프로토콜에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죠. 그럼 그 예치된 자산을 갖고 다른 서비스들의 데이터 검증을 해줍니다. 그럼 데이터 검증해준 대가로 서비스 비용을 받아서 그것을 예치해준 사람한테 돌려주는 비즈니스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생각해보면 이더리움에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가 한 3% 정도 나와요. 근데 리스테이킹을 통해서 이 3% 수익을 한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리스테이킹을 지원하는 이런 어떤 코인들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아이겐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네. 이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에 이더리움을 이렇게 유입을 시켜주는 중간 상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LST라고 해서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라이도라, 네. 그다음에 로켓풀 같은 이제 어떤 중간에서 사람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이더리움을 이제 수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뽑아보면 LST에서는 이제 라이도, 네. 그다음에 로켓풀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리스테이킹 부분에서는 아이겐 레이어, 랜딩에서는 이제 오일러, 그다음에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코인들이 좀 관심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좀 지켜보고 계시는 코인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 주제로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가 열렸습니다. 김치코인 넥스페이스는 뭘까요? 조 대표님께 또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김치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넥스페이스인데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넥슨이 출시한 겁니다. 어제 상장됐죠, 대표님? 이게 어떤 코인인가요? 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 스토리라고 하는 네. IP를 활용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좀 결합해가지고 좀 새로운 이제 게임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 게임이 워낙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잘 됐던 게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관심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말씀 주신 이제 넥스페이스 자체는 네. 이런 메이플 스토리 IP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게임들이 그 메이플 스토리 게임뿐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새로운 이제 어떤 게임들도 다 아우르는 하나의 생태계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플레이 투 원,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나온 것을 좀 적용한 좀 게임이라 좀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그 메이플 스토리 게임을 중학생 때 정말 하루 종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두 분은 좀 메이플 해보셨나요? 저는 좀 나이가 네. 좀 있어서 저는 리니지 세대입니다. 저도 해보셨나요? 이제 그 게임 말고 다른 게임 했던. 네. 두 분은 저랑 세대가 다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네. 세계적으로도 좀 유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게 이렇게 뭐 겸사겸사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 측면이 좀 있는데요. 아. 한국 게임이고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IP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그 지금 법상 약간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인 쪽에서 이렇게 보통 돈 버는 게임이라고 해서 P2E 게임이라고 네.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섹터가 있는데요. 그 섹터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사행성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엄격한 아주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네.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좀 잘하는 것이 그렇게 좀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네. 것들을 이제 기업이 알아서 기게끔 좀 만드는 그게 있잖아요. 규제가.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앞서서 이제 위메이드에서 냈었던 그 미르포라는 게임도 글로벌리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게임인데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안 됐고, 근데 물론 이제 게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VPN 서비스 같은 걸 사용하면 우회해가지고 할 수는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 게임을 국내에서 하고 싶은 분도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메이플은 이미 많은 유저들이 즐기고 있고 게임 내에서 좀 실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믹스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이 위믹스가 처음에는 센세이셔널 했었는데 사실은 좀 말로가 좋진 않았잖아요. 사실 이제 메이플이 위믹스처럼 간다고 하면 그거는 네. 메이플한테는 악몽이죠. 그쵸? 왜냐하면 이제 위메이드의 그 위믹스 토큰은 지금 2번 상장 폐지를 당해서 예.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약간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식회사다 보니까 네. 주식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잘 됐어요, 굉장히. 코인이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경영진이 어떤 압박에 시달리게 되냐면 네. 야, 이거 가격 높이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누구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 주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인을 산 홀더들은 정확하게 그 반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코인을 저렇게 함부로 던지면 어떡해. 코인 가격 다 떨어지는데. 네. 그러면 코인 생태계가 박살나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주식회사가 코인 발행, 유틸리티 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어떤 그 뭐랄까 이 모순 관계 예.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이플 이거 어떻게 피해 나갈지 이런 네. 부분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뭐 흥미로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 대표님께도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위믹스라는 아픈 손가락이 있으니까 이 메이플 코인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도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네. 성공적인 론칭이었다라고 좀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배경에는 뭐냐면 초기에 이제 게임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X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제 메이플에 대해서 긍정적, 그다음 부정적인 이제 시각을 줬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코인 에어드랍을 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클릭 한 번에 50만 원씩 가져가는 네. 좀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세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가상자산 시장의 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 가지 이슈들과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 거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해킹 피해가 있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이용하는 거니까 좀 투심이 많이 흔들렸겠죠? 투심도 투심인데 이게 좀 재밌는 사례예요. 예. 사실 그러니까 거래소의 해킹은 이제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 해킹 같은 경우는 내부자를 이렇게 포섭을 해서 네, 해킹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부자가 도와주면 해킹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킹 이제 이용자 정보가 해킹이 됐고 이 이용자 정보 자체를 빼돌려서 이 해커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네. 이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뭔가 이 사회공학적인 해킹이라고 하거든요, 네. 보통. 그러니까 그 이용자 정보 안에 있는 제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피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코인베이스 사태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해킹 과정에서 사실 코인베이스가 그동안 사용자를 좀 부풀려 왔다라는 게 또 들통이 난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를 이렇게 부풀려서 보고했다는 것이 SEC에 부풀려서 보고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서 이거가 굉장히 좀 중징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는 사실 얼마 전에 그 S&P 500에 포함이 네네.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상승분을 상당히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해프닝들이 그냥 이제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네. 재밌는 약간 그런 해프닝이죠. 네. 호재가 있자마자 해킹이라는 악재가 좀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해결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대표님? 현재는 네. 이제 그 해커가 자신들한테 이제 한화로 한 280억 원 정도를 예.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굴하지 않고 그놈을 잡아온 사람들한테 네. 280억 원을 주겠다라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사태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1% 미만의 고객들이 이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 네. 그 피해를 입을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대책 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분과 함께 30분 좀 알차게 써봤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좀 전망과 분석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크립토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더 많은 인사이트 원하시는 분들은 매일경제TV 유튜브 가시면요. 더 많은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고요.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투자 판단은 판단과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10시 반이죠. 더 깊은 인사이트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